그 반찬 쪼가리 팔아서 내 꼴이 나아지더냐. 당장 때려치우지 못해. 어젯밤 술에 절어들어온 남편이 내던진 말이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네, 저는 남편의 성공에 기생하는 초라한 아내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 인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밥상 뒤엎듯 걷어차 버린 그 반찬 쪼가리가 훗날 자신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줄은 말입니다.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새벽 3시 반. 어김없이 술에 취해 들어와 폭언을 쏟아내고는 마치 대단한 훈계라도 한 것처럼 안방으로 꺼져버린 뒤였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벗어 던진 양말과 넥타이가 뱀 허물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코를 찌르는 역한 술 냄새가 가시지 않은 채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저 방문 너머에서 괴물 같은 콧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지는 이 집의 공기마저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 드르렁, 드르렁. 규칙적인 소음이 들려오자 저는 그제야 굳어있던 어깨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이어질 통쾌하고 놀라운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즐기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간단한 손가락 운동 삼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특히 무료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찾아오는 속 시원한 이야기들을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정미숙입니다. 올해 64. 누군가는 저를 성공한 사업가 이강수의 아내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저를 자갈치 시장의 반찬가게 아줌마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난 25년간 저는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밥을 하고 소리 없이 청소를 하고 소리 없이 매를 맞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부엌으로가 낡은 앞치마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제 몸의 일부처럼 익숙해진 천의 감촉.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오늘이 7월 20일이더군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것도 저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의 하루는 똑같았으니까요. 남편의 구박으로 시작해 고된 노동으로 이어지고 다시 남편의 술주정으로 끝나는 하루. 저는 익숙하게 보리차 한 주전자를 끓여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해장 대신 마실 물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시장에 나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제가 입는 옷은 늘 시장 좌판에서 사온 일하기 편한 낡은 몸빼 바지와 짙은 색 티셔츠였습니다. 남편은 그 옷차림을 볼 때마다 경멸을 참지 못했죠. 거지 같아.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도는 것 같아 저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 한편에 놓인 낡은 운동화를 구겨 신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고된 하루가 시작되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 문을 열고 나가야만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차가운 공기가 와락뺨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집안의 썩은 공기를 밀어내고 비릿하지만 정직한 새벽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주택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남편이라는 거대한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버스 안에는 저처럼 이른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에 절어 꾸벅꾸벅 조는 청소부 아주머니, 신문을 뒤적이는 경비 아저씨. 그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쩌면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고단하지만 오늘 하루도 살아내야 한다는 동지애 같은 것. 자갈치 시장 입구에 내리자 활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아직 동이 트려면 멀었는데도 시장은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경매사의 우렁찬 목소리, 술에 끄는 소리, 상인들이 서로 안부를 묻는 소리. 이곳은 저의 일터이자 전쟁터이자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제 가게는 시장 안쪽 구석진 곳에 자리한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미숙인의 반찬. 남편은 간판 이름마저 촌스럽다고 혀를 찼지만 저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짭짤한 간장 냄새가 익숙하게 풍겨왔습니다. 그래, 이 냄새. 이 냄새를 맡아야만 나는 비로소 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앞치마를 고쳐매고 밤새 불려놓은 콩을 졸이고 시금치를 다듬고 도라지를 무쳤습니다. 제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수십 년간 다져진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손이 빨라질수록 머릿속은 텅 비어갔습니다. 남편의 폭언도 시댁의 구박도 서러운 내 신세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내 눈앞의 재료와 내 손끝의 감각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미숙이 언니, 일찍 나왔네. 옆집 생선가게 순자 엄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말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저를 이강수 사장 부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성실하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내는 미숙이 언니로 봐주었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저는 잠시 허리를 펴고 앉아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었습니다. 직접 만든 나물 몇 가지의 맨밥.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남편과 마주 앉아 먹는 진수성찬보다 100배는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으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행하며 다가왔습니다. 시장길은 좁아 차가 들어오기 힘든 곳인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차창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친구 병수 씨였습니다. 그는 동창회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피부과 의사였죠. 남편과는 달리 늘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저 정미숙 씨 되시죠? 이 사장, 아니 강수 친구 김병수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남편의 친구가 찾아오다니 당황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또 얼마나 길길이 날뛸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혹시나 해서요. 강수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게 하신다고. 그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얘기를 좋게 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창피하다, 무식하다, 반찬 쪼가리나 판다, 아마 그런 말들을 했겠죠.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 초라한 행색과 기름때 묻은 앞치마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멸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노동에 대한 순수한 존중.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왈칵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25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 그 누구에게도
제 일에 대해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친구인 이 남자가 처음으로 제게 대단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 이거라도 좀 드세요. 저는 황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방금 막 무친 나물들을 작은 통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겠네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미숙 씨 반찬을 참 좋아했는데 그는 잠시 먼 곳을 보는 듯한 눈을 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는 남편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일 계속하십시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차를 몰아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진 길목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부끄러움 때문도 당황스러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에게서 받은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봐준 것은 칠흑 같던 내 삶에 아주 희미한 불빛 하나가 비친 것만 같았습니다. 꺼져버릴 신기루일까? 아니면 정말 이 지옥을 벗어날 작은 문이 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결심의 싹이 제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밀려왔다 쓸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마음은 더 이상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25년간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두개, 대단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리고 그 틈으로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집안의 맏딸이었지만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자와 결혼했으니 이제 고생은 끝이라고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얀 면사포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얼굴은 듬직했고 저는 그 손을 잡으면 평생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착각이었지요. 신혼집은 번듯한 정원이 딸린 시댁의 2층 양옥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집이었지만 그 화려한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숨통을 조여오는 감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을 노름으로 허송세월한 분이셨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며 평생을 악과 짜증으로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가난한 집에서 데려온 복덩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 덕에 호강하게 된 운 좋은 계집일 뿐이었습니다. 새아가, 너는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보다. 우리 강수 아니었으면 어디 시골 촌구석에 시집가서 평생 밭이나 갈았을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툭툭 내뱉는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힘들게 차린 밥상 앞에서 밥값 대신 모욕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낙인 듯 했습니다. 네, 어머님. 다아버님, 어머님 덕분이죠.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 자기 밥그릇만 비우기 바빴습니다. 그에게 아내란 자기 부모를 봉양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1년에 8번 저희 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시댁 조상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의 기일까지 모두 저희 집에서 모셨습니다. 명절이라도 돌아올라 치면 저는 일주일 전부터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수십 가지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손목이 시큰거려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쯧쯧, 배운 게 없으니 몸으로 때우는 거지. 전 부치는 솜씨 하나는 쓸만하네. 기름 냄새에 절어 파김치가 된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던지는 칭찬 아닌 칭찬에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제사 당일이 되어서야 친구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다 느지막이 들어와서는 숟가락만 얹을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제사란 자신의 효심을 과시하고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는 행사에 불과했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증조할머니의 제사였을 겁니다. 며칠을 꼬박 세워 제사상을 차리고 친척들 시중까지 다 들고 나니 온몸이 솜처럼 늘어졌습니다. 설거지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잠시 마루에 걸터앉아 숨을 돌리고 있는데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강수야, 저것 좀 봐라. 어디 칠칠치 못하게 벌써부터 퍼져 앉아 있냐. 냅두쇼, 엄마. 저러다 또 알아서 하겠지. 저거 하나 믿고 데려온 거 아니오.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저런 거 말고 어디 번듯한 집안 여자 데려왔으면 엄마가 이렇게 고생은 안 하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거 하나 믿고 데려왔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 나는 인간이 아니었구나. 그저 일 잘하는 물건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다 적시도록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언젠가 이 집을 나가야 한다면, 아니, 이 인간들이 나를 헌신짝처럼 버린다고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나만의 성을 쌓아야겠다고. 돈, 결국 돈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멸시와 구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돈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들 눈을 피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동네 옷수선집에 허드렛 일을 돕고 새벽 시장에 나가 다른 가게의 채소를 다듬어주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손가락 마디가 닳아 아려와도 저는 돈을 손에 쥘 때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모으니 제법 목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시장 한 구석에 버려져 있던 작은 점포를 샀습니다. 남편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을 벌겠다고 하자 내까짓게 뭘 한다고 집안 망신시키지나 말하며 비웃었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손 벌리지 않을게요. 내 힘으로 할 거예요. 남편은 제 고집을 꺾지 못할 거란 걸 알았는지 대신 내 눈에 띄지 마라. 창피하니까라는 말을 남기고 허락 아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숙인의 반찬은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통장을 볼 때마다 저는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어제 병수 씨가 다녀간 뒤 저는 밤새 뒤척이다 새벽같이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장판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가계부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시장 사람들도 그 누구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 장부였지요. 한 장, 한 장, 삐뚤빼뚤한 글씨로 채워진 장부를 넘겼습니다. 1998년 5월, 옆 가게 인수. 2003년 11월, 어물전 점포 매입. 그렇게 시작된 저의 성은 지난 25년간 야금야금 그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남편이 사업으로 번 돈을 주식으로 날리고
젊은 여자들 술값으로 탕진하는 동안 저는 땀으로 번 돈을 땅에 묻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하지만 가장 정직한 이 시장 바닥에 말입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제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목 좋은 자리를 차지한 점포 10개. 그곳의 등기부등 본상 소유주는 모두 정미숙, 바로 저였습니다. 남편이 반찬 쪼가리라고 무시하던 이 가게는 사실 거대한 성의 가장 작은 문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저는 가계부를 다시 깊숙이 숨겨두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콩나물을 다듬는 손에 어제와는 다른 힘이 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는 그저 막막한 복수심과 체념으로 버텨왔다면 오늘은 달랐습니다. 병수 씨의 그 따뜻한 눈빛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깨운 것입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내고 저 오만한 남자에게서 완벽하게 해방될 날이.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저렇게 찬란한 아침이 올 수 있을까요?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품어보지 못했던 희망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한 것이더군요. 25년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토록 흔들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수 씨가 다녀간 그날 이후 제 일상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멍하니 서 있던 전과 달리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무심하게 자리 잡은 기미. 남편의 눈에는 그저 늙고 추한 아내의 얼굴이었겠지만 제 눈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훈장처럼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화장대 서랍을 열어 아주 오래전에 사두었던 영양크림을 찾아 얼굴에 발랐습니다. 가스라던 피부에 차가운 크림이 스며드는 감촉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사치였지만 그것은 저 자신에게 주는 최초의 선물이었습니다. 제 침묵이 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든 모양입니다. 그는 보란듯이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그의 몸에서는 늘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저 코를 막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정남이가 떨어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저는 매일 밤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구준비가 내리던 어느 주말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골프를 치러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갔고 저는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이, 차 트렁크에 있는 골프 가방 좀 거실로 꺼내놔.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할 일을 저에게 시키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에 저는 군말 없이 우산을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번쩍이는 차. 그 차는 남편의 성공과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를 볼 때마다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묵직한 골프 가방을 꺼내려는데 야릇한 감촉의 천 조각이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분홍색 레이스가 섬세하게 장식된 누가 봐도 여자의 속옷이었습니다. 싸구려 향수 냄새와 함께 맡을 때마다 역겨움을 느끼던 남편의 체취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의자 틈새에 길고 검은 머리카락 한 올이 끼어 있었습니다. 제 머리는 짧았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래, 이럴 줄 알았지.
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보다는 차라리 안도감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조각 미련마저 이 속옷 한 장과 머리카락 한 올이 깨끗하게 잘라내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골프 가방을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속옷은 다시 조수석 의자 밑으로 발로 툭 차 넣었습니다. 그를 추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없는 남자였으니까요. 제가 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프에서 돈이라도 딴 모양이었죠. 그는 제가 차려놓은 저녁상을 보더니 인상을 팍 썼습니다. 이게 뭐야? 고기 반찬 하나 없네. 사람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상차림이 이따위야? 냉장고에 있는 걸로 차렸어요. 제 목소리는 전과 달리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나 봅니다. 뭐,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야, 정미숙. 내가 지금 누구 덕에 이 큰 집에서 밥이라도 먹고 사는 줄 알아? 그가 숟가락을 식탁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대접받는 사람인지 알아? 사장님, 회장님 소리 들어가며 일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숨이 막혀. 당신처럼 배운 것 없고 촌스러운 여자랑 한 공간에 있으려니까. 저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제 영혼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제 침묵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제 내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겠어. 교양 있고 집안 좋고 나랑 말이 통하는 그런 여자. 당신 이제 그 시장 바닥이 딱 어울려. 그러니 이 집에서 나가. 이혼. 그가 30년을 입에 달고 살았던 그 말이 드디어 현실이 되어 제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는 제가 울고불고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제 눈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제 반응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더니 헛기침을 하며 외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잘 생각해봐. 위자료 몇 푼 쥐어줄 테니 얌전히 나가는 게 당신한테도 좋을 거야. 그는 마지막까지 저를 협박하고 조롱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식탁을 치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그릇을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는 거실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아들 내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저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액자 뒤편을 열어 억지로 웃고 있는 제 사진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난 30년 나는 당신의 아내 정미숙으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야. 이혼? 그래, 해주겠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닐 것이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갈 땐 빈손으로 나가지 않겠다. 내가 흘린 눈물과 땀, 그 모든 값을 반드시 받아내고 말 것이다. 당신의 그 잘난 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부터 하나씩 나 정미숙이 직접 뽑아버릴 테니까. 남편이 이혼을 통보한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저는 그를 보이지 않는 가구처럼 대했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침묵 속에서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명절 증후군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겠지만 이상하게도 올해는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이것이 이 집에서 내가 치르는 마지막 명절, 마지막 제사가 될 테니까요. 추석 전날 저는 여느 때처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마지막이 될 의무. 저는 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제 청춘을 바쳤던 이 집에 대한 저 스스로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전을 부치고 나무를 삶고 탕을 끓였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갓 부쳐낸 동그랑땡 하나를 접시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나를 평생 무시했던 시아버지에 대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잘 익은 조기 한 마리를 정성껏 쪘습니다. 이것은 아들만 귀히 여기고 며느리를 종처럼 부렸던 시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효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탕국을 끓였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좀먹은 남편, 이강수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밥상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밤늦게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의 숨소리가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인감도장과 몇 개의 통장, 그리고 그동안의 기록이 담긴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집에서 가지고 나갈 전부였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정갈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과일의 위치 하나, 포의 방향 하나까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어색한 얼굴로 제 눈치를 살폈고 남편은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향냄새가 코끝을 짜다게 찔렀습니다. 조상님들께 고하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부디 저를 굽어 살피지 마옵소서. 저는 오늘부로 이 집의 귀신이 아닌 한 사람의 정미숙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모든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하기 위해 가족들이 상에 둘러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자, 약속대로야. 도장 찍어. 오늘부로 이 지긋지긋한 인연 끝내자고. 이혼 서류였습니다. 하필이면 조상님들이 내려다보고 계시는 이 신성한 차례상 앞에서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지만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바닥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그 세 글자가 제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비웃으며 내려다보는 남편의 얼굴,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의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이 귀찮다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끝이구나.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제 가방에서 인감도장이 든 작은 도장집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차례상 옆에 놓인 서류 옆에 꿇어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릎을 꿇자
그가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빌기 위해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약에 예를 갖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뚜껑을 열고 선명한 붉은 인주를 도장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정미숙 석자 옆에 한치의 떨림도 없이 힘주어 꾹 눌렀습니다. 선명한 붉은 낙인이 종이 위에 제 결심처럼 새겨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남편 쪽으로 밀었습니다. 됐어요.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남편은 제 반응이 의외라는 듯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서류를 와락 낚아챘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것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환희가 번졌습니다. 됐다. 됐어. 드디어 해방이다. 자유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펄쩍 뛰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혼 서류를 마치 전리품처럼 흔들어 보이며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나마 사랑했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 저토록 처량하고 어리석다는 사실에 아주 약간의 연민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마지막 인사는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한번 꾸벅 숙이고는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환호성에 모든 소리가 묻혀버렸으니까요. 신발을 신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제 평생을 바쳤던 이 집, 제 청춘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 집과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와락 쏟아져 들어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30년 넘게 나를 짓누르던 쇠사슬이 댕강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남편의 환호성이, 앞에서는 눈부신 햇살이 저를 맞았습니다. 서러움, 원망, 그런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오직 심장을 벅차게 채우는 단 한 단어. 해방.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정미숙으로 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에 눈을 뜨는 아침. 누군가를 위해 해장국을 끓이는 대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향긋한 커피를 내리는 아침. 그 지옥 같던 집의 문턱을 넘어선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은 저에게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전함에 잠을 설쳤고 오랜 습관처럼 새벽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더군요. 제 몸과 마음은 서서히 해방이라는 두 글자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저는 바다가 내다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평생을 어둡고 퀴퀴한 방에서 살았던 저에게 아침마다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이 집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누구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었지요. 저는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자고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면 마음껏 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시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제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할 때 입던 낡은 몸빼 바지는 모두 버렸습니다. 대신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들로 옷장을 채웠습니다. 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제 스스로 번 돈으로 산 옷이었기에 그 어떤 옷보다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어느새 낯선 여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늘지고 주눅 들었던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온화하고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물론 시장 일을 완전히 그만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반찬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관리해야 할 성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에 2번 저는 반찬 가게 아줌마가 아닌 사장님의 모습으로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다림질한 블라우스에 바지를 입고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10개의 점포에서 세를 받아 운영하는 상인들을 만나 이런저런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는 것이 저의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예전 제 가게 옆에서 생선 장사를 하던 순자 엄마가 저를 보고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가게를 이어받아 반찬과 생선을 함께 팔고 있었지요. 순자 씨, 장사는 잘 돼요? 어려운 건 없고? 그럼요, 사장님이 워낙 목 좋은 자리를 주셔서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그 이서방 얘기는 들었소? 순자 엄마가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서방.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이름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이고, 말도 마. 요즘 웬 젊은 가시나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데 돈을 아주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더래. 해운대에 아파트 얻어주고 외제차 사주고 명품 가방을 철마다 안겨준다나 봐. 우리가 남이가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옆에서 콩나물을 다듬던 다른 상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쯧쯧, 그 여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소문도 파다해요. 이 사장 돈만 보고 붙은 거지. 저러다 이 사장 사업까지 말아먹는 거 아닌가 몰라.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분노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가 저토록 어리석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아주 옅은 연민, 그리고 이제는 그와 내가 아무 상관없는 타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안도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 저희 팔자 아니겠어요. 나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덤덤하게 말하며 발길을 옮겼습니다. 과거의 망령에 더 이상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둘러본 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광안리 해변이 보이는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호사였지요.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으로 부서지는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고 또 평화로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 혹시 정미숙 씨 아니십니까?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김병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시장에서 마주쳤던 남편의 친구. 그는 놀란 듯 하면서도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병수 씨 안녕하세요. 정말 미숙 씨 맞으시군요. 몰라보게 좋아지셨습니다. 얼굴이 아주 편안해 보이세요. 그의 말에 제 얼굴이 저도 모르게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를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우리의 대화는 편안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제 안부를 물었고 저는 그동안의 일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이혼하고 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는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여줄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일 때는 저는 늘 입을 닫고 귀만 열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수 씨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 새로 시작한 공부 이야기, 제 이야기에 그가 환하게 웃어줄 때마다
저는 낯선 기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웠습니다. 미숙 씨. 그러고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다음에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친구의 전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참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의 마지막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아니, 제게는 허락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모르게 대답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짓고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창밖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뺨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이 만남은 정말 우연일까요? 마른 장작처럼 버석거리던 내 가슴에 그가 다시 불씨를 던진 것만 같았습니다. 이 불씨를 꺼뜨려야 할까? 아니면 활활 타오르도록 한번 내버려 두어야 할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다음에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그의 따뜻했던 눈빛이 며칠 밤낮으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처럼 저는 잠을 설쳤고 괜히 웃음이 났다가 이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나이에 주책이야. 스스로를 다그쳐 보았지만 한번 피어난 설렘의 불씨는 쉬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숙 씨. 피부가 김병수입니다. 혹시 이번 주말 저녁에 시간 괜찮으신지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로 제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번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한 끝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속 장소는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숱하게 와봤을 법한 곳이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그런 자리에 데려갈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자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걸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눅이 들어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병수 씨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도착했습니다. 미숙 씨, 기다리셨습니까? 제가 조금 늦었네요.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어요. 그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제 옷차림을 보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참 고우십니다. 저는 오늘을 위해 큰 마음 먹고 산 옥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에게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함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안한 배려 덕분에 어색함은 금세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 앞에 놓인 그릇이 비면 말없이 채워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제 쪽으로 슬쩍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저는 잊고 있던 존중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숙 씨는 이혼하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너무 무례한 질문을 드렸나요?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조금 막막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대단하십니다. 사실 강수에게서 미숙 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안타까웠습니다.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살고 계실까 하고요. 그의 말에 저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서름, 남편의 무시, 그리고 홀로 버텨내야 했던 외로운 시간들. 제 이야기는 두서없고 서툴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붉어지자 그는 말없이 냅킨을 건네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낸 지 10년이 됐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병수발 3년 만에 허망하게 가더군요. 그 뒤로는 누구를 만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죽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나누었습니다. 사별의 아픔과 이혼의 상처. 형태는 달랐지만 그 깊이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니 우리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 시장 일은 계속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게가 꽤 여러 개라고 들었습니다만. 그가 화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할까? 네,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악착같이 모은 것들이라 애착이 가지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는 미숙 씨의 그런 점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요. 강수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자기 발밑에 있는 보석이 얼마나 빛나는지를요. 그의 말에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보석. 그는 저를 보석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평생을 돌멩이 취급만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 남자는 저의 가치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남을 가졌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20살 처녀처럼 설레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는 늘 저를 존중해 주었고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봐 주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제가 얼마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다가 우연히 강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수는 요즘도 그 여자랑 만나나 봅니다. 병원 직원들이 그러더군요. 얼마 전에는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값을 대신 치러주다가 한도가 초과돼서 망신을 당했다고.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원래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자신의 성공을 그렇게라도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 사람이 밉지 않으십니까? 미워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어리석고 불쌍할 뿐이지요. 제 대답에 병수 씨는 저를 아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존경과 사랑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미숙 씨, 제가 욕심을 내도 되겠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미숙 씨의 지난 상처를 제가 다 보듬어 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남은 인생
미숙 씨 곁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연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나의 아픈 과거도 내가 숨겨온 비밀스러운 성의 모습까지도 모두 다 보여줘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제 집 앞에서 그의 손을 마주 잡았을 때 그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화려한 보석 반지도 거창한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과 그의 눈빛에 서린 신뢰는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단단하고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물로 가득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이 따뜻한 남자에게 기꺼이 맡기고 싶었습니다. 지옥 같던 지난 30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듯 제게도 드디어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날 이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미숙 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숙아 혹은 자기야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었고 저는 그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닌 서로의 취향이 오롯이 담긴 편안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제 의견을 존중했고 저는 그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함께 가구점을 둘러보고 커튼 색깔을 고민하는 그 평범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큰 용기를 내어 그에게 제 비밀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아 이룬 시장의 점포 10개에 대한 서류들이었습니다. 병수 씨, 이게 내 전부예요. 당신에게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그가 저의 재산을 보고 부담스러워하거나 저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될까 봐서요. 하지만 그는 서류들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이내 저를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이 돈이 당신이 흘린 피와 땀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당신을 다른 눈으로 보겠어. 오히려 더 존경스러울 뿐이야. 당신의 이성을 이제는 내가 곁에서 함께 지켜줄게. 그의 품에 안겨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는 저에게 남편이자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반면 저와 이혼하고 자유를 얻었다고 환호하던 그 남자, 이강수의 삶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제가 굳이 들으려 하지 않아도 바람결처럼 제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인 순자 엄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사장님 들었어? 이서방 말이야. 그 젊은 여자한테 단단히 홀렸나 봐. 회사 돈까지 손을 댔다는 소문이 파다해. 얼마 전에는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사주다가 카드 한도가 막혀서 개망신을 당했다지 뭐야. 투자자들은 돈 갚으라고 아우성이고 쯧쯧 사람 꼴이 말이 아니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한때는 그의 성공이 나의 자부심이고 그의 실패가 나의 절망이었던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과거의 사람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병수 씨가 조금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수가 방금 강수랑 통화를 했어.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했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 가까운 동창 몇 명만 모아서
자기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했지. 그 사람이 온대요? 오겠다고 하더군. 아주 거만한 목소리로 말이야. 와서 평가를 해주시겠다고 하던걸. 병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겠어요? 그 사람 성격에 와서 괜히 분란만 일으킬지도 몰라요. 괜찮아. 이제 당신 옆에는 내가 있어. 그리고 이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도 됐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친구도 알아야지.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저를 지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받아온 부당한 평가를 바로 그를 통해 뒤집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병수와의 통화를 마친 강수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결혼? 저 인간이? 웃기고 있네. 그는 옆에서 손톱 손질을 받던 한윤아에게 떠벌렸습니다. 자기야, 내 친구놈이 드디어 결혼을 한단다.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지 않아? 어머, 정말? 나이는 많아? 예뻐? 글쎄다. 뻔하지 뭐. 나이도 많고 볼품도 없을 거야. 그러니 여태 혼자였겠지. 주말에 우리 보고 나와서 축하해달라는데 가서 우리 자기가 얼마나 예쁜지, 내 수준이 어떤지 똑똑히 보여주고 오자고. 강수는 병수의 행복을 축하해 주려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성공과 젊은 애인을 과시하고 친구의 재혼을 깔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병수가 만나는 여자가 감히 자신의 애인인 한윤아와는 비교도 안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운명의 주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병수 씨와 함께 약혼식에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그는 제게 어울릴 것 같다며 진주빛이 감도는 고운 원피스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강수는 한윤아에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이 모임에서 자기가 제일 빛나야 해. 알았지?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운명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내 하늘의 전부였던 그 남자. 이제는 아득한 과거가 된 그를 나는 나의 새로운 세상 앞에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제 옆에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네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그 순간 오만함으로 가득 찬 그 남자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몹시도 궁금해졌습니다. 자기야, 저기 저 남자 아니야? 자기 친구라는 사람. 약속 장소인 고급 호텔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윤아가 턱짓으로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강수, 제 전남편은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친구들을 맞이하고 있는 병수 씨가 서 있었지요. 맞네. 쯧쯧. 저 나이에 재혼이라고 꽤나 신경 썼나 본데? 옷 입은 것 좀 봐. 강수는 병수 씨의 말끔한 정장 차림을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선 한윤아의 허리를 보란 듯이 감싸 안았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짙은 화장을 한 윤아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강수는 자신이 이 모임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병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수야, 축하한다. 이야, 얼굴이 아주 폈네, 폈어. 강수 왔냐? 와줘서 고맙다. 옆에는 병수 씨의 시선이 윤아에게 향했습니다. 내 사람이야. 한윤아라고 해. 인사드려, 자기야.
이쪽은 내 오랜 친구 김병수 원장. 어머,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유나는 콧소리를 내며 교태를 부리듯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동창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지만 강수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어딨어?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약혼녀 말이야. 어디 꽁꽁 숨겨놨어? 부끄러워서 못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야? 강수의 비아냥 섞인 질문이 끝나자 병수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하, 주인공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지. 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 인생의 주인공을 제가 직접 모시고 오겠습니다. 병수 씨는 그 말을 남기고 잠시 레스토랑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대감 섞인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레스토랑 입구에서 잔잔한 소란이 일더니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얼굴을 한 병수 씨가 한 여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함께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선 여인은 저는 병수 씨가 며칠 전 직접 골라준 은은한 진주빛이 감도는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기품이 흘렀습니다. 저 여자는?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아직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했다기보다는 눈앞에 저 여인이 자신이 평생 무시했던 그 반찬 가게 아줌마일 리가 없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의심과 혼란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병수 씨는 저를 데리고 강수와 유나가 서 있는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자랑스럽게 감싸 안으며 세상 가장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모두에게 소개하지.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 내 약혼녀 정미숙 씨다. 그 이름 석자가 불리는 순간 강수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입이 떡 벌어졌고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유나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강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정미숙? 내가 왜 여기서 나와? 강수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해버린 듯 했습니다. 병수 씨는 그런 강수를 막아서며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수야, 내 약혼녀에게 예의를 갖춰주게. 자네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는 모든 이들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의 따뜻함과 성실함에 반했습니다. 평생을 억압 속에서 살면서도 남을 탓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 강인함에 사랑을 넘어선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분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입니다. 병수 씨의 진심 어린 고백이 끝나자 강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바로 그때 강수의 옆에 서 있던 동창 친구 하나가 그의 팔을 툭 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야, 이강수, 너 정말 몰랐던 거냐? 내 전 부인, 저분이 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숨은 자산가인 거. 저기 자갈치 시장의 노른자 땅 상가만 10채를 가진 건물주라던데. 넌 대체 평생 뭘 보고 산 거냐? 그 말은 강수와 그의 옆에 딱 붙어 있던 한유나의 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강수의 얼굴은 이제 파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옆에 있던 테이블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건물주? 상가 10채?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미친 사람처럼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수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아주 희미하고 담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욕설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강수는 무너졌습니다. 처절하게, 완벽하게. 그는 저와 병수 씨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병수 씨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강수야,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건가? 자네가 먼지 속에 내버린 보석의 진짜 가치를 내가 알아봤을 뿐이야. 그러니 이제 그만 자네의 어리석음을 탓하게. 그 순간 옆에서 모든 말을 들은 한유나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강수의 팔에 매달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 아줌마가 건물주라고? 자기야, 들었어? 나도 저런 상가 하나 사줘. 당신도 성공한 사장님이잖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저 아줌마는 되고 나는 안 되는데? 당장 나도 건물 사달란 말이야. 사방에서 쏟아지는 동정과 경멸의 시선, 그리고 옆에서 악을 쓰며 매달리는 애인의 모습까지. 강수에게는 살아있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병수 씨의 손을 잡고 저를 축하해주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드디어 저렇게 별이 뜨는구나 싶었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저처럼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제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남겨진 국화 한 송이처럼 시들었던 내 마음에도 이제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 봄을 저는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갈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기보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요. 하지만 미숙은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잃어버렸던 나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제는 당신만을 위한 밥상을 차릴 시간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을 올리고 가장 아끼는 그릇에 담아 온전히 당신의 삶을 대접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